그러면 지금부터 사전조사서 특강 시작할게요. 사전조사서는 언제 작성하는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지, 점수에 반영이 되는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아예 채불 경험도 없고 처음 합격한 사람은 사전조사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사전조사서는 그냥 그 당일에 질문이 주어지기도 하고 인적성 검사일에 가서 대부분 하게 되거든요. 인적성 검사일에 당일에 보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면접 당일 충북청, 전북청, 대전 이쪽은 면접 당일에 또 주제를 내주고 이걸 보긴 해요. 그래서 수험생의 과거 경험과 행동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점수화되진 않지만 개별 면접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과거의 경험, 행동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면접은 설명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준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요. 응시번호하고 수험생 이름 정도만 들어가는 거야, 집단 면접에는. 그래서 한 30분, 뭐 길게는 40분까지 보는 곳도 있고 스탑워치 맞춰놓고 면접관 4인하고 보통 응시생 5명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개별 면접은 면접관 똑같이 4분이 들어가시는데 면접 자료가 들어가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준비하고 있는 제출 서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면접 자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정보과 형사 정리 내용 이런 것들, 그리고 사전조사서가 우리가 작성한 그 원본 그대로 복사해서 4분 면접관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성을 정말 잘해야 되겠죠. 나를 만나기도 전에 이 사전조사서 자필로 작성한 거를 면접관이 먼저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적성 검사 결과 이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개별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두 중요하죠. 그래서 정보과 형사가 전화 올 때도 잘 받아야 하고 정보과 형사들이 이제 체크하는 부분, 그 부분 소명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짧게는 3분, 길게는 10분. 3분을 한다는 건 밥 먹었어요? 올 때 못 하고 왔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주 일반적인 걸 묻고 내보내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 저 망했나 봐요.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무난해서 그냥 보낸 케이스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인적성 검사 결과가 안 좋거나 무슨 범죄 기록을 조회했는데 벌금형이 있다거나 뭐 이래서 심층 면접 대상자 이렇게 기록 체크돼서 올라갈 경우는 면접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 그래서 이따가 뒷부분에 인적성 검사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적성 검사에서 조금 문제가 될 경우 그럴 경우는 조금 그 면접관들이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던질 수는 있어요. 뭔가 공격성을 보려는 질문을 던진다던가 약간 떠보는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전조사서 용지, 이게 그냥 이렇게 똑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다녀온 수험생들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렇게 문제지처럼 여기 위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칠판에서 써서 작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인적성 검사 당일에 대부분의 청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면접 당일에 하는 청도 있고, 남부청이나 북부청은 보면 인적성 검사를 며칠에 걸쳐서 보죠. 수험번호대로 나눠가지고 그런 청 같은 경우는 주제를 매일 달리 주더라고요. 뭐 한 3일, 4일 넘어갈 때는 한 3일 전 게 더 다시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전 것과 오후 게 다를 때도 있었고
오전 오후 같을 때도 있었어. 그래서 남부청 북부청 학생들은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볼 경우는 그 전에 뭐가 나왔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가서 볼 때는 나한테 정보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주죠. 연습하게끔. 그리고 A4 용지 한 20줄에서 25줄 정도 작성을 하게 돼요. 20분 동안. 주어진 시간은 20분.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주어지는 주제로 내가 이거를 작성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청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양면으로 작성하게끔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하나일 때도 있고 아예 두 개의 주제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 충남청인가가 주제를 두 개를 줬었던 것 같아 지난번에. 지금 이제 학생이 우리 연습한 걸 예시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샤프로 작성하는 거 아니고요. 그날 가실 때 검정색 볼펜 꼭 챙겨 가셔야 돼요.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고 너무 볼펜 똥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할 때는 이렇게 두 줄 긋고 옆에다 다시 쓰도록 하고 막 이렇게 긋지 마세요. 그냥 두 줄 긋고 수정하도록 하고 20줄은 되도록이면 다 칸은 채우도록 하는 게 좋아요. 반밖에 작성을 안 해서 내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나도 학생들 첨삭을 받으면서 계속 보면 절반밖에 안 해오면 이 사람 별로 하기 싫었나? 이 생각이 들거든.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칸은 다 채우도록 한다. 그래서 글씨가 너무 작은 사람들은 내가 글씨를 키우라고 해. 글씨가 작아서 절반을 채웠는데 그 절반이 다른 사람들 풀로 채울 만한 양인 거지. 근데 그냥 보기에는 절반밖에 안 채워져서 성의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글씨도 크게, 자간도 넓게, 띄어쓰기 확실하게 하면 깔끔하게 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씨 좀 크게 쓰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띄어쓰기도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널찍널찍하게 쓰세요. 요령이야 이것도. 글씨가 너무 작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좀 소심해 보여. 내가 글씨 작은 친구들 이렇게 앞에 피드백하면서 딱 쳐다보고 소심하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 근데 그런 거 들키지 않게 큼직큼직하게 쓰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에 그냥 별 내용 없이 작성하고 꽉 채우고 올 수 있는 방법이야. 커다랗게 나누자면 사전조사서 주제는 경험형과 상황 제시형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 경험형은 뭐 내가 힘들었던 경험, 내가 실패했던 경험, 내가 좌절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거고, 그리고 그 상황 제시형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상황을 주는 거지. 그래서 경험형 질문 같은 경우는 북부청이 특히 경험형으로 많이 나와요. 경험형. 그리고 충남, 제주 이쪽이 조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인천, 강원, 남부 여기청 같은 경우는 덕목을 들어서 뭐 본인을 표현하는 방법, 뭐 덕목을 들어서 그러니까 지원 동기와 같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상황 제시형으로 서울청하고 강원청, 경남청 뭐 이런 청들이 주로 상황 제시형을 많이 물어봐. 뭐 상사와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래? 뭐 들어갔더니 뭐 너와 의견이 달랐다. 어떻게 처리할래?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특성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회 때 나눠줬던 자료들에 기출이 들어있잖아. 거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주제를 보자면 커다랗게
나왔던 기출들을 정리하자니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일단 사명감을 좀 물어보는, 이 직무와 관련돼서 이 사람이 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라는 걸 알아보는 질문들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뽑아봤어. 거기 기출이 나와 있는 거야. 경찰관으로서 성공한 삶이란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그리고 경찰 헌장 중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이 남부청이 아주 단골이야, 이거. 경찰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냐? 경찰 헌장 중 뭐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 여기 덕목을 다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는 이건 거의 지원 동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경찰직을 지원했을까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가면 나중에 어쨌든 면접장에서 받을 질문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와 연결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걸 찾는 방법은 덕목. 일단 경찰 하면 떠오르는 덕목이 뭘까? 이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인으로서 경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야? 여기 뭐 적어놓은 거 성실, 정직, 봉사, 정의로움 막 이런 것들 떠올렸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떠올리는데 내 모습이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걸로 어필이 되면 나는 경찰에 적합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나의 장점, 내가 지원하게 된 동기가 나한테는 이런 면이 있어서 내가 지원하게 된 거라는 걸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 뭐 덕목,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이 뭐냐? 그랬을 때 내 경험 중에 어떤 게 경찰과 어울리는 덕목이 있었지를 고민하세요. 지금 며칠이 안 남았지만 면접 내내 이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지금 사전조사서로 이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 나는 나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정의로웠던 거를 경찰이 중요한 덕목으로 삼자면 나는 정의로웠던 경험이 뭐가 있을까? 나는 공정했던 경험이 뭐가 있을까? 그럼 경찰 헌장 중에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이 중에 나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면 좋을까? 내가 아르바이트 시절에 친절하게 손님을 대했던 경험이 있어. 그 경험을 여기다 녹여 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친절한 경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 이렇게 아르바이트 할 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서 칭찬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경찰에 입직해서도 이런 모습을 살려서 이렇게 친절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덕목으로 어떤 게 있을까를 여러분들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경찰 헌장에서 이 부분에서 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찾아보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 사조서 쓰기 전에, 그리고 면접장에 갈 때도 이런 부분은 내가 왜 경찰이 되려고 했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덕목에 내가 적합한 사람이면 좋겠죠? 이해했어요? 그런 식으로 찾으면 돼. 왜 이 직업을 내가 선택하게 되었을까? 이 직업에 나는 과연 적합한 사람일까? 이런 고민들. 아까 질문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사전조사서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 왜 경찰이 정의로워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풀으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것과 매치가 되는 사람인지를 궁금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이 꼭 들어가야 돼요. 경험을 들어서 나를 설득시켜야 돼. 이해했어요? 그래서 항상 경험을 넣는 그 작성하는 거, 그리고 발언할 때도 내 경험을 넣어서 설득해야 돼. 면접관 누구나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냥 사전적인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을 둬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보자니 이제 문제들 중에 조직 내 갈등.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이런 갈등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그냥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르바이트 할 때, 내가 군에 있을 때 어떻게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처리했더니 해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의 경험과 연관지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저는 경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수험생들, 그 20대 뭐 초반, 중반, 뭐 30대 초반,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다 모두 경험이 다 그렇게 다양하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찾는 경험들이 고교 이후의 경험을 사용을 하라고, 이제 쓰라고 내가 말을 하는데, 대학 시절, 뭐 조별과제 할 때,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했을 경험, 그리고 또 군 시절, 이런 것들에서 좀 찾아서 좀 경험을 좀 많이 쓰도록 해야 돼요. 상사와 의견이 다를 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르바이트를 갔더니 거기에 먼저 와 있던 그 선배 아르바이트가 어떻게 하더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일하는 건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결했더니 이야기하고 기다려줬더니 뭐 라던가 어떤 그런 경험을 들어서 설득을 해서 어쨌든 결과가 좋게 나왔던 경험, 이런 것들을 쓰면 돼요. 그래서 조직 내 갈등 중에 가장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 상사와의 의견이 다를 시, 아니면 상사가 위법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근데 이건 지금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적성 검사에서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인적성 검사를 풀 때는 위법, 불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 대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배웠죠? 경찰학 시간에. 위법, 불법. 따라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위법한 지시는 따라서는 안 되고, 부당한 지시에도 또 종류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우리 공무원 행동강,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예, 경찰학 배웠죠? 그런 그 조문을 뭐 좀 언급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계속해서 지시가 내려올 때는 행동강령 심사관께 의논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어때? 바로 이런 지시가 떨어졌을 때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어떨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답변을.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건 뭐냐면 내가 상급자인데, 여러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왔잖아. 그러면 내가 선임인데 내 후임이 내가 조금 뭐 실수했는데 그거를 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해버려. 어때? 그 사람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기는 하나 그건 방법은 좋지 않죠. 그걸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도록 하는 거. 근데 위법, 불법 이런 거에는 좀 강하게,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두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동료나 상사 그리고 설득을 좀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자수를 권하고 여러 번의 설득,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의논하고, 그러니까 보고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최후의 수단 뭐예요? 최후의 수단 내부 고발제도, 휘슬 블로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배웠죠?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조직원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조직 전체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 이 개념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를 좀 작성을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잠깐 눈 감아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조금 풀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 주제로 보니까 또 많이 나오는 게 이게 경험형인데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 그래서 북부청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북부청.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뭐 살면서 화나고 고통스러웠던 경험, 5년 내 가장 힘들었던 의사결정, 뭐 실수, 실패,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가끔 너무 솔직해서 아주 치명적인 걸 쓰는 경우들이 있어. 주의해야 돼. 이게 그래서 보면 이제 내가 그 첨삭을 하다가 좀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경찰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경찰이 되고자 한 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나는 그 전까지는 아무 꿈도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산송장과 같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야. 그럼 어때? 그 산송장이라는 느낌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나태하고 게으르고 막 이렇게 살았을 것 같지 않아요? 본인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선택은 좋지 않은 것 같아. 그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후회되는 경험을 뭐 또 쓰라 그랬는데 19년 1차 때 그 친구가 이제 한 말이 교회 누나가 자기 친한 교회 누나가 있었는데 자기가 교회 누나가 자기가 누굴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근데 이 친구가 듣고 가만히 본인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소문이 확대가 돼가지고 그 누나가 결국은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대. 근데 이거를 본인이 후회하는 경험이긴 하나 작성해서 좋을까요? 그쵸? 좋지 않아. 사전조사서를 작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질문을 늘 생각하면서 작성을 해야 돼. 이걸 씀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변명을 해야 되고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그런 주제는 다루지 않는 게 좋겠어요. 사전조사서에 너무 많은 거를 쏟아붓고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 생각은 버리세요. 사전조사서로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 면접관이 궁금해서 이 글을 보고 읽어 내려가다가 이게 사실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네 라고 했을 때 질문을 받을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사전조사서로 내가 정말 잘했던 게 있으면 많이 써서 내면 좋겠지만 너무 과하게 막 과장되게 거짓을 쓴다거나 이래서 이게 확인 여부가 들어갔을 때 본인이 답변을 못하면 더 힘들어져요. 사전조사서는 그냥 무난하게 난 넘어가겠다.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써서 이걸로 별로 질문받고 싶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아주 무난하게 써내려가는 게 여러분들이 편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솔직함도 또 솔직해야 되는 게 면접이긴 하나 좀 피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후회되는 경험에 이것도 여동생이 이제 좀 이렇게 말썽을 부렸나 봐. 자기가 군대를 갔다 왔더니 여동생이 임신을 해서 애도 낳고 근데 같이 그 남자와 살다가 그 남자 어디 가버리고 그래서 애를 데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군대 제대하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벌어져 있었어. 엄마하고 여동생하고 맨날 싸워. 근데 본인이 보기에 이제 속이 상했겠지. 그래서 그 엄마하고 그 동생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욱해갖고 소리를 지르다가 거울을 주먹으로 쳤대. 그래서 그게 너무 후회스럽고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그 뒤로는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썼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경찰은 늘 어떤 상황이든 갈등 상황이나 흥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 갈등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가서 흥분을 주체를 못하고 어떤 일을 벌여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상상하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너무 솔직한 거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기 극복 이런 것들 주제에는 이 사람이 어떤 단점을 가졌지? 어떤 실수를 했을까? 후회되는 경험 뭘까? 이 경험이 여기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걸로 이 사람이 실수를 했고 후회를 했고 이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주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작성할 때 비중을 10이라고 한다면 요 앞부분의 내용은 한 3 정도 적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10을 그러니까 7을 적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떤 위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항상 실패했던 거, 뭐 본인의 단점, 그리고 후회되는 경험 이런 것들 나왔을 때는 내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걸 구체적이고 좀 자세히 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뭐가 안 나왔는데 그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역량을 판단하는 거. 요즘 면접이 흐름이 이렇다고 내가 얘기했죠. 행동 사건 면접 이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직무에 그 현장에 왔을 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상상할 수 있게끔 작성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이거 이제 그래서 극복 과정을 자세히 적어라. 그리고 봉사했던 경험, 희생했던 경험도 또한 많이 물어보거든요. 또 북부청에서도 물어봤었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던 경험, 봉사했던 경험. 근데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봉사했던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꽃동네 갔었어요. 고등학교 때 뭐 노인 요양소 갔었어요. 한두 번 갔다 온 거밖에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아요. 봉사 활동을 꼭 했을 필요는 없어. 우리가 경찰이 되는 데 있어서 봉사 점수를 내는 것도 아니고 봉사 이수 그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봉사 활동을 안 했더라도 내가 생활에서 누군가를 도왔던 경험. 아주 사소하게.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희생했던 경험, 봉사했던 경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폐지 줍는 할머니 리어커 밀어드렸어요. 그리고 자리 양보. 노약자에게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했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거 말고 좀 희생했던 경험 뭐 좀 이렇게 좀 잘 찾아서 그러니까 좀 연관지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 없다면 이제 사전 조사서에는 이제 내가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 시기에 그 동작구 뭐 이쪽 근처에 있는 그 요양시설이라던가 봉사시설이 다 예약이 다 찬대.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라도 갔다 오는 거 나쁘지 않아요. 뭐 밥차, 사랑의 밥차 뭐 이런 거 인터넷 검색해서 봉사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사를 한 경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경찰 면접을 준비하면서 조원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알게 되었고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거. 봉사는 뭐냐면 항상 느낀 점을 같이 써주셔야 되고요. 이 느낀 점이 내가 경찰 조직에 가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그리고 내가 누굴 돕는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들을 도우면서 내 자존감이 되게 높아지더라. 이런 것까지 연결되면 좋죠. 나의 아주 사소한 그런 어떤 행위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자체가 내가 되게 기쁘더라. 나의 자존감을 높여줬다. 이런 걸로 해도 되고. 봉사활동, 희생. 어떤 희생이라기보다는 내가 좀 배려했던 경험, 봉사활동이라기 말하긴 뭐하지만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수능 그 원서를 쓰는데 여러 군데 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원서비가 뭐 10만 원? 뭐 몇 개 이렇게 되잖아. 근데 자기 친구가 원서비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그 친구 원서비를 내게 좀 이렇게 도와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시험 기간에 뭐 자취를 했는데 한 친구가 집이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 힘들어 해서 나도 시험 공부하는데 좀 집중하고 싶었지만 그 친구를 내 집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뭐 멀리서 다니는 친구 배려를 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좀 상대방을 배려한 거니까 나의 희생일 수도 있겠죠. 정 없다면 그런 내용을 쓴 친구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걸 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객관적인 모범 답안은 피하고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에 집중하라. 그리고 최대한 보기 좋고 깔끔하게. 악필일 순 있어. 글씨가 워낙 못 쓰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르게 잘 쓸 수는 없어. 근데 노력한 거는 보여.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것들은 보이거든요.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들 중에도 악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세요. 뭐냐면 면접관이 나를 만나기도 전에 내가 작성한 거를 이렇게 들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글씨가 엉망이고 알아볼 수 없고 두서도 없고 뭐 내용도 모르겠어. 횡설수설. 이랬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 정도로 작성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20분 안에 써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생각을 오래 하다가 선생님 반도 못 적었어요.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다 칸을 채워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한 3분에서 5분은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 쓰는 거는 15분이면 금방 써. 일단 생각을 좀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막 바로 적어 내려가지 말고 하면서 또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생각을 좀 정리하도록 하도록. 그리고 질문을 내가 이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쓰세요. 질문 아주 고급 기술은 뭐냐면 슬쩍 여기다 흘려서 나한테 질문을 받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아주 고급 기술이야. 나는 이걸로 자랑할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살짝 쓸 거야. 그럼 면접관이 나에게 물어보도록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써도 좋아요. 질문을 받고 싶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작성 방법을 보자면 먼저 질문을 딱 받으면 내가 한 5분 생각하라 그랬죠. 3분에서 5분. 질문을 봐봐. 경찰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작성하라.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딱 하나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수 또는 실패 경험으로 배운 점을 서술하시오. 이랬을 때는 몇 개를 써야 될까요? 몇 개를 물어보는 질문이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수 또는 실패면 실수나 실패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경험을 하나를 쓴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배운 점.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를 몇 개로 나눠서 써야 되는지, 몇 개의 답변을 해야 되는지, 하나의 그 지문에 여러 개, 많게는 3개까지도 나눠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잘 판단을 하시고 쓰고, 일단은 먼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짠. 경찰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앞줄에 들어가고 근거를 제시해야 돼. 내가 경험을 넣으라 그랬죠. 그리고 첫 문장이 시작될 때 요 한 칸을 띄세요. 응? 한 문단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쓸 게 많지 않다면 한 칸을 아예 띄워도 돼. 그 다음에 여기 또 새로운 문단이 시작됩니다. 여기 앞에 한 칸 띄고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 보기가 좋아요. 좀 문단이 좀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더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해서 새로운 문단이 들어갈 때는 표시를 해라. 그리고 칸을 띄워도 된다. 중간에 크게 3개로 나눴을 때. 이거는 그냥 내가 이제 요번에 수업 중에 할 건데 직무 특강 때 해줄 건데 이거는 교재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이제 따로 그냥 혼자 한번 해봤어요. 맞으면 대박이겠지. 일단은 이건 뭐냐면 암사동 사건. 그때 뭐 경찰이 너무 대처가 미온적이었다. 막 이런 비난을 좀 받았잖아. 왜 경찰이 빨리 그 제압을 하지 못했냐. 그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됐었어. 그래서 그런 논란이 되고 나서 우리가 시민들이 주위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현장을 출동을 했어. 그랬을 때 공권력 약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신속히 제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어떻게 답해야 될까?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욕먹기 싫어서 빨리 제압을 해야 돼? 지금 누구야? 10대 피의자가 그것도 커터칼이야. 들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학 시간에 배웠을걸? 필요 최소한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배운 사람들은 이걸 또 써먹어. 이런 내용을. 고맙습니다. 그래서 얘는 10대야. 그리고 커터칼을 들고 있어. 대화로서 충분히 그 상황을 경찰이 해결할 수 있다면 일단은 대화를 시도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조금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주변 시민들에게 당장 막 달려들고 위협적이라면 제압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저항하는 상황인데 경찰이 충분히 일단은 대화로 해보는 게 먼저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단계별로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득을 하는데 하루 종일 설득을 해야 돼? 응? 어때? 그렇다면 몇 시간이고 설득을 해야 될까? 위험 수준이 점점점 감소되고 있어. 시간을 투자하면서 점점점 감소됨을 느끼면서도 경찰이 편의를 위해서 얘를 그냥 물리적으로 제압을 해버리면 그게 정당할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한 인지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꼭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찰관은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 수행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야. 그쵸?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면 이번에 내가 낸 이유가 작년 11월부터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시행하게 된 거 알고 있죠? 5단계. 외운 사람 알고 있어? 첫 번째 수능, 뭐 소극적 저항, 뭐 2단계. 몰라? 아무도 몰라? 일단 면접을 하면서 준비해야 돼. 그 5단계로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왔고 그 지침이 나왔어. 경찰들에게 가이드가 나왔단 말이야. 왜냐하면 경찰들이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없어서 경찰들이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항하는 단계에 따라서 기준을 둔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이런 또 기출에서 녹여서 쓸 수도 있어야 돼. 좀 전문적으로. 일단 면접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다 다뤄줄 거예요. 일단은 오늘 가서 좀 찾아보세요. 이거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인권 침해. 여기 보면 한국은 프라이버시를 희생하면서 방역을 잘한 나라로 인식되고 서구는 프라이버시는 보호하지만 방역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프라이버시는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가? 공익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는가?
희생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나올 법할 것 같아. 아니면 나중에 토론으로라도 이 주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공익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어서 처음 겪는 일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하는 상황인데, 유엔 사무총장도 뭐 이것에 대해서 남용될 개인 인권 관련해서 남용될 우려가 너무 많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렇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오픈되고 있는 것이 뭐야? 휴대전화, CCTV, 신용카드 뭐 사용 내역을 해서 그 사람 동선을 따서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개를 하되 우리는 좀 수용을 해야 되겠죠? 공직에 있으니까. 그래서 수용을 하되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그 공개를 정하는 대상은 누가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잘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안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관련 부분에서 지금 내가 짤막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가서 당장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취해서 가져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캐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중요하냐, 공권력이 중요하냐, 이거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거고, 수사권을 경찰이 이제 수사 종결권 가져옴으로써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또 공권력,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라는 그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여기서 다 해주기보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가장 큰 틀은 공권력이 우선인가요? 인권이 우선인가요? 응? 공권력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이 돼야 돼. 인권이 우선이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한 거지 공권력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럼 경찰에서는 지금 공권력이 강하다 생각해? 약하다 생각해? 약하다고 생각해. 주치자 대응으로 여러분들 입직하면 주치자 대응으로 몸살을 앓고 내가 정말 주치자들 대처하려고 여기 와 있나? 이런 회의감이 들 정도래. 정말 주치자가 뺨을 때리고 가래침을 뱉고 정말 실제로 그들 와서 이제 입직한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 지금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조사서 이제 마지막 팁 이거 꼭 기억하고 가세요.